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결혼식장에 맨발의 8살짜리 소년 도진이 뛰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결혼하면 안 돼요. 관상에 죽을 상이 보여요. 오늘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둘 다 죽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코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꼬마 뭐야? 관상. 요즘 세상에. 그때 하객석 뒷줄에 앉은 한 남자가 옆 사람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쥐새끼 조용히 끌어내, 식망치기 전에. 야, 신랑을 키워온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 강학수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강학수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조심하세요. 관상의 배신자의 눈이 보여요. 도진이의 그 한마디가 끝나고 정확히 3초 뒤 이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신랑 신부는 이 결혼식에서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 온날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진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처음으로 죽을 관상을 본 건 겨우 5살이 되던 해의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현관 앞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 비친 엄마의 얼굴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이마에서부터 볼을 타고 턱 끝까지 마치 먹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시커먼 안개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는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엄마의 얼굴을 한 겹 한 겹 집어삼키듯 뒤덮어갔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도진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있는 힘껏 매달렸습니다. 작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지만 5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의 발걸음을 붙잡기엔 너무도 약했습니다. 엄마 얼굴에 무서운 거 있어. 제발 오늘은 나가지 마. 도진의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엄마는 아이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다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우리 도진이가 무서운 꿈을 꾼 모양이구나. 엄마 금방 올게. 엄마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따뜻했지만 도진의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관 뚜껑을 덮는 것처럼 둔탁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도진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불과 3블록도 채 떨어지지 않은 횡단보도 위에서 참혹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진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 쭈그려 앉아 엄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마른 침묵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 벽을 타고 메아리 쳤지만 그 소리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송곳처럼 도진의 가슴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나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매달렸다면서? 그런데도 엄마가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래. 소름 끼치지 않아? 마치 저 애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잖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처음에는 안개처럼 흐릿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선 칼날이 되어 어린 소년의 살갗을 에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입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독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어미 잡아먹은 놈. 그 한마디가 도진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세상이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 돌아온 세상은 얼음보다 차갑고 가시밭보다 날카로운 지옥이었습니다. 도진은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누군가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 얼굴 위로 드리워진 빛깔들이 보였고 그 빛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기이한 능력이 엄마를 죽게 만든 저주라는 확신이 어린 가슴 속에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내 눈이 엄마를 죽였어. 이 한 문장이 족쇄가 되어 도진의 발목을 잡았고 아이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도진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쏟아지는 마을 사람들의 독한 시선과 흉흉한 소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어느 날 밤 도진의 손을 꽉 잡은 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한 대형 웨딩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청소부 자리를 얻었고 도진은 학교 대신 웨딩홀 지하 창고의 구석방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천장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의 의지에 혼자 글을 읽었고 밤에는 할머니가 가져다주는 연회장 잠반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도진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이라는 공간은 도진에게 또 다른 학교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교과서는 없었지만 도진은 매일같이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창고 문틈 사이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 위로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를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활짝 웃으며 축복을 건네는 하객의 이마 위로 시기와 질투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를 자처한 여인의 볼 위로는 탐욕의 검붉은 그림자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술 주변에서 도진은 어김없이 거짓의 잿빛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이 도진의 눈에는 가면무도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진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도진의 이마 위로 떨어졌고 그 작은 물방울의 온기만이 이 세상에서 도진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살이던 도진은 어느새 8살이 되어 있었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거나 장난을 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은 것처럼 늘 무표정한 얼굴로 창고 구석에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짜 웃음과 숨겨진 탐욕을 날마다 지켜본 소녀는 8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이란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진의 입가에는 또래답지 않은 냉소가 얇은 얼음처럼 서려 있었고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숯불에 지져지는 것처럼 뜨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이미 웨딩홀의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한 재벌가의 결혼식이었고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소년의 눈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진은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참혹한 기억 앞에서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의 초여름 웨딩홀 전체가 마치 전쟁을 앞둔 전선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태성그룹의 후계자 한승우와 그의 약혼녀 윤서연의 결혼식이 바로 이곳에서 열리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은 전 국민의 이목을 한 몸에 끌어모았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측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건물 전체를 뜯어고치다시피 단장에 나섰습니다. 로비 바닥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이 깔렸고 천장에는 오스트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세공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밤하늘의 별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찬란하게 매달렸습니다. 복도마다 생화수만 송이가 빈틈없이 장식되었고 그 꽃향기가 건물 전체를 달콤한 안개처럼 뒤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걸어가는 도진의 코끝에는 꽃향기가 아닌 전혀 다른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여름 떼약볕 아래 방치된 짐승의 사체에서 풍기는 것과 같은 소름이 돋을 만큼 지독하고 역겨운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코를 틀어막았지만 그 냄새는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파고들어 폐 깊숙한 곳까지 채찍질하듯 후려쳤습니다. 이 냄새는 알아. 이건 그때랑 똑같아. 엄마가 현관문을 나서던 그 아침에도 공기 속에 이와 똑같은 냄새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초승달 모양으로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웨딩홀에는 태성그룹과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할머니의 당부대로 창고 깊숙이 숨어 있어야 했지만 본능적인 불안감이 아이의 발길을 자꾸만 연회장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창고와 연회장을 잇는 좁은 복도의 환기구 틈새에 납작 엎드려 도진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했습니다. 축하와 부러움이 뒤섞인 옅은 빛깔이 얼굴 위를 감돌고 있었고 일부는 시기와 질투의 푸르스름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 정도는 도진이 3년간 지켜봐 온 흔하디흔한 인간들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풍경 사이로 유독 도진의 눈길을 쇠사슬처럼 붙잡아 끄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웨딩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순간 도진은 환기구 앞에서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자의 나이는 50을 넘긴 것처럼 보였고 값비싼 양복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채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악수를 건네는 모습은 인자하고 품이 있는 어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 비친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 위로 검붉은 기운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고 그 기운은 형체를 갖추더니 굶주린 늑대의 형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핏기 도는 눈에 이빨을 드러낸 늑대가 사냥감을 노려보듯 남자의 시선이 웨딩홀 곳곳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며 군침을 삼키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도진의 등줄기를 따라 얼음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오한이 타고 내렸습니다. 3년간 수천 명의 얼굴을 읽어왔지만 이토록 짙고 이토록 흉폭한 기운을 내뿜는 얼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그날 저녁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강학수라는 사람이야. 태성그룹에서 회장님 다음으로 높은 분이시래.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강학수는 태성그룹의 2인자이자
신랑 한승우의 숙부뻘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승우의 아버지인 한 회장이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어린 승우를 대신해 그룹을 이끌어온 사실상의 실권자였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강학수는 조카를 위해 헌신하는 충직한 후견인이었지만 도진의 눈에 비친 그의 본 모습은 충직함과는 거리가 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도진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눈이 무서워. 사람 눈이 아니야. 할머니는 도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손자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진아, 절대로 나서면 안 돼. 우리는 여기 없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자의 어깨를 잡은 손끝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창고 천장에 갈라진 틈새로 보이는 밤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학수의 얼굴 위로 일렁이던 검붉은 늑대의 형상이 눈꺼풀 안쪽에 불도장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의 시선이 향하고 있던 곳, 그 끝에는 며칠 뒤 이 화려한 연회장의 주인공이 될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해. 도진은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내뱉었고 그 목소리는 8살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낮고 차가웠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웨딩홀의 화려함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장식이 추가되었고 꽃의 종류와 양도 배로 늘어났으며 시연 무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축제의 열기로 들뜬 것처럼 환하게 빛났지만 도진의 눈에 그 빛은 마치 불나방을 유인하는 모닥불처럼 위태롭고 불길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도진은 환기구 너머로 강학수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용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강학수의 얼굴 위로 늑대의 형상이 이전보다 한층 더 선명하게 타올랐고 그 옆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에서도 독사의 비늘 같은 차가운 기운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가슴 속에서 경보음이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확신이 모처럼 단단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당부가 밧줄처럼 도진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서지 마라, 우리는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서야 할까, 아니면 숨어야 할까? 이 선택의 무게가 8살 소년의 어깨 위에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무게에 짓눌린 아이의 작은 몸이 환기구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축제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지만 도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찬란한 무대에 막이 오르는 순간 이곳이 축복의 전당이 아닌 피로 물든 지옥으로 변하리라는 것을. 과연 이 소녀는 눈앞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웨딩홀 전체가 벌집을 뒤집어 놓은 듯 어수선하게 돌아갔습니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복도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고 꽃 배달 차량과 케이터링 업체의 트럭들이 주차장을 전쟁터처럼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진에게 아침을 차려준 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못을 박듯 단단하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다, 알겠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다정함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고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쪽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방을 나서자 창고는 다시 컴컴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도지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까지 덮은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만 머릿속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틀 전 환기구 너머로 목격했던 강학수의 검붉은 늑대 형상이 눈을 감을 때마다 선명하게 되살아났고 그 형상이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모습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고 천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간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도지는 이불 속에서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서지 마, 할머니 말대로 여기서 가만히 있어. 나는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안의 불씨는 아무리 짓눌러도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산불처럼 번져가며 도진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결국 도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할머니와의 약속보다 더 강하게 아이의 몸을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로 나선 도진은 벽에 바짝 붙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식기 운반용 카트 뒤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청소 도구함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도 하며 조금씩 연회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려던 찰나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며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은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어깨를 드러낸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흐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신랑 한승우와 신부 윤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고 승우의 입가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린 채 다른 손으로 승우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쌍이었고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축복이 두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 비친 풍경은 하객들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승우의 미간에서부터 관자놀이를 타고 턱선까지 시커먼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얼굴 전체를 감아 조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 위에도 같은 빛깔의 안개가 드레스의 면사포처럼 한 겹 한 겹 내려앉으며 그녀의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안개였습니다. 도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가장 잘 알아보는 바로 그 안개였습니다. 도진의 두 다리가 땅에 뿌리를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돌덩이에 막힌 것처럼 나오질 않았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더니 3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도진의 의식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의 이마에서 볼을 타고 턱 끝까지 번지던 시커먼 안개가 보였습니다. 엄마 가지마 하고 치맛자락을 붙잡았던 자신의 하얀 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순간이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 기억은 단 한 번도 빛바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날카로워져서 떠오를 때마다 도진의 가슴을 대패질하듯 깊게 깎아냈습니다. 똑같아.
엄마 때랑 완전히 똑같아. 안개의 빛깔도, 꿈틀거리는 움직임도, 사람의 얼굴을 집어삼키는 속도도 3년 전 엄마의 얼굴 위에서 보았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세상에서 이 안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죽어. 그 확신이 망치처럼 도진의 머리를 내리쳤고, 아이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뜨거운 쇳물처럼 두 볼을 타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고 3년 전 엄마를 붙잡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되살아나며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세게 잡았으면, 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으면 엄마는 안 죽었을지도 몰라. 이 생각이 3년간 도진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대못이었고, 오늘 이 순간 그 대못이 다시 한번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복도 끝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우의 넓은 어깨 위로, 서연의 하얀 면사포 위로 검은 안개가 장례식장의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마치 3년 전 엄마가 금방 올게라며 문을 나서던 그 순간처럼 도진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서지 마. 내가 나서면 또 불행해져. 엄마처럼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그 목소리는 3년간 도진을 창고 안에 가둬두었던 공포의 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슬을 끊으려는 또 다른 목소리가 심장 밑바닥에서 용암처럼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을 거야? 또 누군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엄마 때처럼?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서야 할까? 아니면 숨어야 할까? 이 선택의 무게가 8살 소년의 어깨 위에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무게에 짓눌린 아이의 작은 몸이 환기구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축제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지만 도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찬란한 무대에 막이 오르는 순간 이곳이 축복의 전당이 아닌 피로 물든 지옥으로 변하리라는 것을. 과연 이 소녀는 눈앞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웅장한 웨딩 마치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선율이 천장을 타고 흐르며 수백 명 하객들의 가슴을 장엄하게 적셨고, 그 소리에 맞춰 연회장의 거대한 이중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순백에 버진 로드 위로 한승우와 윤서연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자 하객석 곳곳에서 감탄과 축복의 탄성이 봄꽃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승우는 턱시도 깃을 바로잡으며 단정하고 당당한 걸음을 내디뎠고, 서연은 레이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흘러내리는 드레스를 입은 채 부케를 양손으로 가슴 앞에 모아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버진 로드 양옆에 도열한 수만 송이의 백합이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두 사람 위로 별가루를 뿌리듯 영롱한 빛조각들을 흩뿌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이 연회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하객석 맨 뒷줄,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강학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하객들처럼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대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두 팔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축하하는 사람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이 올가미에 한 발짝씩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는 포식자의 여유에 더 가까웠습니다. 강학수의 오른손 엄지가 무릎 위에서 리듬을 타듯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손가락 끝에는 오늘을 위해 오랜 시간 벼려온 칼날 같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강학수의 눈동자가 천장의 샹들리에를 향해 찰나의 순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 시선의 궤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연회장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복도에 주저앉아 있던 도진의 귓가에 웨딩마치의 선율이 벽을 뚫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축하의 음악이 아니라 장례식의 조종처럼 무겁고 서늘하게 도진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 다리가 아직도 휘청거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또다시 눈앞을 스쳤습니다. 현관 앞에서 금방 올게라며 미소 짓던 엄마 검은 안개에 뒤덮인 채 문을 닫고 떠나던 엄마 그리고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던 엄마. 그때 나는 잡지 못했어. 손이 닿았는데도 잡지 못했어. 그 후회가 3년 동안 쇳물처럼 뜨겁게 가슴을 태워왔고 오늘 이 순간 그 쇳물이 드디어 끌어넘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나는 평생 이 지옥에서 못 나가.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주먹에 힘을 꽉 주자 손톱이 손바닥을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 아픔마저도 오히려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을 쫓아내는 불쏘시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도진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하지만 곧 복도를 가로지르는 속도가 빨라졌고 어느 순간 아이의 작은 몸은 전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탁탁탁 울렸고 복도를 지나 연회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도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 2명이었습니다. 산처럼 우뚝 선 두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위에서 아래로 도진을 내려다보았고 그 시선은 마치 미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꼬마,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돌아가. 경호원의 목소리는 벽돌처럼 딱딱했고 한치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도진의 키는 경호원의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했고 체중은 그들의 팔 한쪽보다 가벼웠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식으로 따져봐도 8살 아이가 성인 경호원 2명의 벽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경호원의 다리 사이로 몸을 낮춰 미끄러지듯 파고들었고 한 명이 도진의 팔을 움켜쥐려는 찰나 뱀장어처럼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뒤에서 도진의 옷깃을 잡았지만 낡고해진 옷자락이 종이장처럼 찢어지며 아이의 몸을 놓아주었습니다. 도진은 찢어진 옷자락을 뒤로 남긴 채 연회장의 이중문 사이를 빠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의 풍경이 도진의 눈앞에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도열한 좌석, 꽃과 조명으로 뒤덮인 천장, 그리고 버진 로드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승우와 서연의 뒷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검은 안개가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개 너머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맨발이 버진 로드의 하얀 천위를 밟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좌우에서 하객들의 놀란 눈동자가 쏟아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뒤에서 경호원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눈에는 오직 두 사람의 등만이 보였고 그 등 위로 죽음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이크에서 저기요 하는 스태프의 당황한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버진 로드 위를 전력으로 달려오는 작은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은 맨발의 소년,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긁히고 까진 손바닥을 앞으로 내뻗은 채 달려오는 그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과 철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장내에 소용돌이치듯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야? 경호는 뭐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벌떼처럼 연회장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공간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승우와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승우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한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장난이나 호기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처절한 간절함이었고 3년간 자신을 갉아먹던 후회의 불길을 온몸으로 뚫고 나온 아이의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도진은 승우의 바로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거칠게 헐떡이던 아이의 입에서 연회장 전체를 관통하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오늘 결혼하면 둘 다 죽어요. 그 목소리는 8살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처절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칼날이 허공을 가르듯 연회장의 공기를 두 쪽으로 쪼갰고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삼킨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조각들이 정막 속에서 딸랑딸랑 부딪히는 소리만이 마치 죽음의 시계가 마지막 초를 세는 것처럼 연회장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강학수의 미소가 얼음이 갈라지듯 미세하게 금이 갔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꼬리는 다시 천천히 올라갔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오른손이 주머니 속의 무언가를 확인하듯 슬며시 움직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경호원 2명이 뒤늦게 달려들어 도진의 양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맨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고 작은 몸이 어른들의 힘에 짓눌려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놓으세요. 저 위를 봐요. 오늘 여기서 사람이 죽는다고요. 도진이 천장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순간 연회장의 조명이 한 차례 크게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어둠의 전조였을까요? 수백 명의 하객은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했지만 도진만은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듯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시계가 마지막 째깍을 울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도진의 외침이 연회장을 관통한 직후 경건했던 축복의 공간은 단 3초 만에 아수라장으로 뒤집어졌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비명과 야유가 뒤엉킨 소리가 쏟아졌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으며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움켜쥔 채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되물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저 꼬마.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빨리 끌어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누가 보낸 거 아니야? 하객들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가 파도처럼 겹겹이 밀려들었고 그 소리의 파장이 연회장 벽면을 타고 천장까지 진동하며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도진을 제압한 경호원 2명이 도진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렸고
아이의 맨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도진의 볼에 닿았고 그 냉기가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것도 모르고 대리석 바닥을 긁어대며 한 뼘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쳤고 무릎 가죽이 벗겨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두 사람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끌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비켜주세요. 저 사람들 죽는다고요.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져 나갔지만 경호원들의 귀에 그 외침은 정신 나간 아이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버진 로드 위에 선 채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얼굴 위를 스쳤지만 동시에 바닥에 짓눌린 채 울부짖는 아이의 눈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승우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공포였고 누군가를 살려내야 한다는 처절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도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이의 찢어진 옷 사이로 비치는 앙상한 갈비뼈와 뼈가 드러날 듯 마른 어깨는 그녀의 눈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익! 그 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보다 더 날카롭고 더 섬뜩했으며 연회장 전체의 공기를 유리처럼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천장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연회장의 정중앙 버진 로드 바로 위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미약했지만 그 진동은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커져갔고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유리잔 수백 개를 한꺼번에 깨뜨리는 것처럼 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샹들리에가 흔들려 누군가의 비명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터지는 순간 연회장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객들이 의자를 넘어뜨리며 출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여자들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기관총처럼 빠르게 쪼아대는 소리와 남자들의 고함이 뒤엉켜 연회장을 지옥의 소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음향 설비에서 원인 모를 굉음이 폭탄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피커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그 굉음의 충격파에 가장 가까운 좌석의 꽃장식들이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하나둘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불빛들이 숨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깜빡이다가 하나씩 꺼졌고 화려했던 연회장이 점점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꺼지지 않고 남은 것은 오직 버진 로드 바로 위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빛뿐이었고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유령처럼 일그러지며 춤을 추었습니다. 도진은 경호원의 소나기에서 순간적으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호원들 역시 천장의 이상 현상의 시선을 빼앗긴 것이었고 그 찰나의 틈을 도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남은 마지막 힘을 폭발시키듯 몸을 비틀어 경호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유로워진 도진의 몸이 바닥에서 튕겨 오르듯 일어났고 맨발이 버진 로드 위를 전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승우와 서연이 서 있었고 위에서는 수톤 무게의 샹들리에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와이어에 매달린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에는 오직 두 사람의 등만이 보였습니다. 3년 전 현관문 너머로 멀어지던 엄마의 등이 두 사람의 등과 겹쳐졌고 그때 닿지 못했던 손이 이번에는 반드시 닿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아이의 다리에 화약을 지피듯 폭발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도진이 두 사람의 등에 거의 닿으려는 그 순간 천장에서 강철 와이어가 끊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퍽! 그 소리는 작았지만 도진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리는 사형 선고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괴물이 중력에 몸을 맡긴 채 버진 로드를 향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빛을 머금은 크리스탈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공중에서 눈보라처럼 소용돌이쳤고 그 아래에는 아직 위를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서 있는 승우와 서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도 허파에서 공기가 남김없이 빠져나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비켜요. 아이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날았습니다. 도진은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채 승우와 서연의 등을 향해 전신을 내던졌고 그 충격으로 세 사람의 몸이 버진 로드 옆으로 엉켜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초 뒤 세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수톤 무게의 샹들리에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탈과 금속 프레임이 대리석 바닥과 충돌하며 내뿜은 굉음이 연회장 전체를 진앙으로 만들었고 산산이 부서진 유리 파편들이 폭탄의 파편처럼 사방팔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하얀 버진 로드가 순식간에 유리 조각과 금속 파편으로 뒤덮였고 꽃잎들이 폭풍에 쓸린 낙엽처럼 공중을 떠돌았습니다. 축복의 꽃비가 내리던 그 자리에 이제는 파괴의 잔해만이 눈보라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출구를 향해 밀려가던 하객들이 넘어지고 밟히고 엉켜붙었으며 유리 파편에 베인 사람들의 신음이 악몽의 합창처럼 연회장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연회장 안에서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 되어 아비규환의 현장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지옥의 한 장면과 구별할 수 없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파편 사이로 유리가루가 눈송이처럼 천천히 내려앉는 연회장 한가운데 세 개의 그림자가 엉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 위로 비상등의 붉은 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잔해 속에서 세 사람은 과연 무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되감아야 했습니다. 샹들리에가 추락하기 정확히 2초 전 도진의 몸이 두 사람의 등에 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으로 도진의 작은 몸이 승우의 등을 밀어낸 충격은 어른의 힘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지만 그 충격이 승우의 본능을 깨우는 뇌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승우는 등 뒤에서 날아든 충격과 아이의 비명을 동시에 감지한 순간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왼팔로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오른팔로 도진의 작은 몸을 끌어당겼으며 세 사람의 무게를 모두 실은 채 버진 로드 왼쪽으로 몸을 날려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는 동안 승우의 양복이 찢어졌고 서연의 드레스 자락이 의자 다리에 걸려 길게 갈라졌으며 도진의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혀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느낄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몸이 하객석 첫 번째 줄 의자 아래로 밀려 들어간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굉음이 터졌습니다. 수톤 무게의 샹들리에가 세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에 추락하며 대리석 바닥을 움푹 파냈고 그 충격파가 지진처럼 연회장 바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이 세 사람의 몸을 관통했고 이빨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도진의 귓속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크리스탈 파편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승우는 본능적으로 서연과 도진의 머리 위를 자신의 등으로 덮었고 유리 파편들이 그의 양복 등판 위로 우박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승우의 어깨를 스치며 양복 천과 살갗을 함께 갈라놓았지만 승우는 이를 악문 채 두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편의 비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불과 수초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크리스탈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낸 뒤 연회장에 기괴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비명도 굉음도 음악도 사라진 공간에 유리가루가 눈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며 폐허가 된 연회장을 제추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버진 로드가 있던 자리에는 금속 프레임과 크리스탈 잔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불과 3초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그 지점의 대리석 바닥이 거대한 구덩이가 되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3초만 늦었더라면 저 잔해 아래에 깔려 있었을 것은 자신과 서연의 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벼락처럼 승우의 머리를 때렸고 온몸의 피가 한순간 얼음으로 바뀌는 것 같은 전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리꽂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승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승우의 품에 안긴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간신히 끄덕이며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웨딩드레스에 레이스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면사포는 어디론가 날아간 지 오래였지만 치명적인 부상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시선이 자신의 왼팔 안에 축 늘어져 있는 작은 몸을 발견했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왼쪽 이마에 난 상처에서 흘러내린 것이 볼을 타고 턱 끝까지 가느다란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샹들리에에서 튀어오른 크리스탈 파편이 아이의 이마를 베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마의 상처가 눈 위까지 번져 도진은 한쪽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피 묻은 눈을 부릅뜨며 승우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아저씨, 이모 살았어요?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간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진의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된 작은 손이 승우의 양복 소매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그 손가락에 들어간 힘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프다는 말 대신 두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소매를 붙잡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와 유리가루에 범벅이 된 그 작은 손,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민 손처럼 처절하게 승우의 옷자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32년 인생 동안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다루며 살아온 승우였지만 이 8살짜리 아이의 피 묻은 손가락보다 더 무거운 것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하객석 뒤쪽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강학수는 자리에서 일어선 채 잔해가 쌓인 버진 로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잔해 아래에 두 사람의 주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강학수의 관자놀이가 벌떡벌떡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샹들리에 고정 와이어에 특수 부식제를 주입하고
음향 설비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장치를 심어두었으며 추락 타이밍까지 초 단위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웬 출처도 모를 꼬마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강학수의 입술이 실처럼 가늘게 떨렸고 주머니 속에 넣어둔 오른손이 주먹을 쥐자 손가락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권력의 가면을 써온 남자는 감정이 표면 위로 새어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학수는 천천히 표정을 가다듬더니 주변 하객들에게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라고 침착한 목소리를 건네며 사태를 수습하는 척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한 후견인의 가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 가면 아래에서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잔해 너머에 엎드려 있는 작은 소년을 향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려오기 시작했고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속속 현장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나갔고 하객들이 울먹이며 서로를 부축하는 모습이 웨딩홀 앞 광장을 난민촌처럼 가득 메웠습니다. 승우는 서연을 구급대원에게 맡긴 뒤 도진을 직접 안아 올려 두 번째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도진의 이마에서 번진 얼룩이 승우의 흰 턱시도 가슴팍 위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도진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승우의 소매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피 묻은 손이 여전히 승우의 옷자락에 매달려 있었고 그 손가락 끝에 남은 힘이야말로 도진이 3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처음으로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같았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잡았어.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 그 말은 승우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현관문 너머로 사라진 엄마에게 그리고 그날 이후 자신을 옥죄어온 죄책감의 사슬에게 던지는 도진의 첫 번째 작별 인사였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려갔고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웨딩홀 위로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냄새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아이 하나의 용기가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으로 끝이 난 걸까요? 무너진 샹들리에 아래 감춰진 진실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객석 뒤편에서 이글거리던 늑대의 눈동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태성그룹 결혼식 참사를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 세기의 참사로 샹들리에 추락, 신랑 신부 941생 결혼식장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소년대하는 누구인가. 인터넷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8개가 이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로 채워졌고 웨딩홀 앞에는 취재진의 카메라가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관심의 파도 아래에서 진실을 덮으려는 손길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불과 6시간 만에 관할 경찰서는 노후된 고정장치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초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수사관의 목소리는 칼로 자른 듯 단정했고 준비된 원고를 한 글자도 벗어나지 않는 그 태도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줄을 당기는 꼭두각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질의응답도 없이 3분 만에 종료된 기자회견이었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은 경찰 홍보가의 단호한 차단으로 벽돌벽에 부딪히듯 되튕겨 나갔습니다. 태성그룹 내부에서도 사건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거미줄처럼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결혼식 참사가 그룹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언론사 편집국장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일부 매체에서는 이미 보도 톤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운한 사고로 포장되어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승우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어깨 열상 치료를 받으며 봉합실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승우의 머릿속에서는 사고 당시의 장면이 필름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떨어지기 직전 바닥에 짓눌린 채 천장을 가리키며 울부짖던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 속에 담겨 있던 것은 우연히 위험을 감지한 사람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확신이었고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듯한 처절한 공포였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알았지? 이 질문이 승우의 머릿속에 갈고리처럼 박혀 도무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더 큰 의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정말 기계 결함이었을까? 승우는 경찰의 발표를 단 1초도 믿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재벌가의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은 승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불과 6시간 만에 포장되어 나올 때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10중 8구 거짓이라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승우는 자신의 비서실장 정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은 승우의 곁에서 10년 가까이 그림자처럼 움직여온 인물이었고 과묵한 성격 뒤에 면도날 같은 판단력을 숨기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정 실장, 사설 조사팀을 가동해 현장 정밀 감식 들어가고 경찰 수사 기록 사본도 확보해. 승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쇳덩이를 녹일 만큼 뜨거운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는 무시해. 내가 직접 진실을 찾겠어. 정 실장은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승우의 사설 조사팀이 웨딩홀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의 봉쇄선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태성그룹의 이름 앞에서 그 노란 테이프는 종이장보다 허술한 장벽에 불과했습니다. 조사팀은 추락한 샹들리에의 잔해를 수거해 전문 분석 기관으로 보냈고 천장에 고정 장치가 있던 자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정 실장이 두꺼운 보고서 봉투를 들고 승우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 실장의 얼굴에는 평소의 무표정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긴장감이 굳은 시멘트처럼 발라져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실장이 봉투에서 꺼낸 사진들을 침대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샹들리에를 천장에 고정하고 있던 4개의 강철 와이어를 확대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와이어의 절단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고 그 단면은 자연적인 마모나 피로 파괴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와이어 내부에서 염산 계열의 특수 부식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정 실장의 목소리가 메스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핵심을 잘라냈습니다. 외부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와이어 내부 심선에만 약품을 주입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끊어지도록 설계된 거죠. 승우의 손이 사진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살인 시도였다는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사실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승우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범인의 윤곽은 잡혔나? 승우의 목소리가 저체온증 환자의 체온처럼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정 실장은 2번째 봉투에서 CCTV 캡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새벽 연회장 천장의 조명 점검을 빌미로 리프트를 타고 샹들리에
고정장치에 접근한 인물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웨딩홀 측이 고용한 조명 기사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신원을 추적한 결과 조명업체에는 그런 이름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신분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 같은 인물의 웨딩홀 출입 기록을 역추적하자 한 통의 선불 휴대폰 통화 기록이 거미줄의 중심처럼 모든 실마리를 한 점으로 모아주었습니다. 그 전화의 발신지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었고 발신 시간대에 해당 층의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강학수? 정 실장이 마지막 사진을 내려놓았을 때 병실 안의 공기가 영하로 떨어진 것처럼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승우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학수는 승우에게 단순한 회사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뒤 어린 승우를 경영의 세계로 이끌어준 사람이 강학수였고 이 사회의 칼바람 속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준 사람도 강학수였습니다. 승우가 처음으로 단독 투자 결정을 내렸다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냈을 때 실패는 수업료다라며 뒤를 수습해준 사람도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숙부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다음으로 믿었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에서 승우의 성장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승우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배신의 충격은 사고 현장의 샹들리에보다 더 무거운 무게로 승우의 가슴을 짓눌렀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탑이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승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고 주먹을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뱀처럼 붉어져 올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승우의 눈동자에서 흔들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도 당혹감도 미련도 모두 태워버린 자리에 냉철한 결의만이 강철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찰에 넘기지 마. 우리가 직접 끝낸다. 승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 실장이 고개를 숙여 대답하려는 순간 승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도진이라고 했지. 지금 어느 병원에 있어? 정 실장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도진의 현재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이마 열상으로 12바늘을 꿰맨 것 외에 생명의 지장은 없으며 할머니가 곁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정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샹들리에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 누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야. 저 아이의 눈이 직접 본 거야. 정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사람이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이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지만 승우의 눈빛에 담긴 확신 앞에서 반박의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 곁에 둬야 해. 강학수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룹 안에 숨어 있는 적이 더 있을 수 있고 저 아이의 눈이 그걸 가려낼 수 있다면 나에게는 그 어떤 정보망보다 값진 무기가 돼. 승우의 판단은 냉정했고 그 냉정함 뒤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진은 같은 병원의 다른 병실에서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감긴 붕대가 왼쪽 눈 위까지 내려와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도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강학수의 얼굴이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잔해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동자 가면 같은 미소 아래에서 이글거리던 그 시선, 그리고
그 시선 위로 도진의 눈에만 보이던 것이 있었습니다. 늑대의 형상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한 겹 더 겹쳐진 새로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회장에서 본 사리와는 결이 다른 것이었고 마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또 다른 범죄의 윤곽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끝내지 않았어. 또 다른 걸 준비하고 있어. 도진은 붕대 사이로 드러난 오른쪽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8살 아이의 어깨에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올라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놓쳐버린 엄마의 손 대신 이번에는 두 사람의 손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다짐이 작은 심장 안에서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늑대는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늑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알아본 눈이 이제는 사냥꾼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고가 있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승우와 서연이 도진의 병실 문을 직접 열고 들어왔습니다. 승우의 왼쪽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서연의 손목에도 유리 파편에 베인 상처를 감싼 거즈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이 방문을 하루라도 미루고 싶지 않다는 듯 곧장 도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진은 침대 위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 아래로 드러난 오른쪽 눈이 경계와 당혹감으로 미세하게 흔들렸고 이불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반사적으로 움켜쥐어졌습니다. 3년간 할머니 외에는 어떤 어른도 자신을 찾아온 적이 없었기에 두 사람의 방문은 도진에게 낯설고 불안한 사건이었습니다. 승우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도진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진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승우의 손바닥은 넓고 따뜻했고 도진의 손은 그 안에서 참새 한 마리처럼 작고 차가웠습니다. 고맙다. 승우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담고 있는 무게는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의 어떤 문장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누더기를 입고 살아온 8살 소년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에는 체면이나 형식 같은 것은 한 조각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승우의 옆에 서서 도진을 내려다보다가 아이의 이마에 감긴 붕대와 그 사이로 비치는 봉합 자국을 발견하는 순간 두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침대 가장자리에 살며시 앉더니 도진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프지? 많이 아팠지? 그 목소리는 봄날 첫 햇살처럼 따스했고 도진의 귓가에 닿는 순간 아이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경계의 얼음이 가장자리부터 살며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요. 아저씨랑 이모가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담담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 끝에 매달린 떨림을 승우와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8살 아이가 자신의 상처보다 남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숟가락으로 심장을 파내는 것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던 걸까요? 승우는 도진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아, 너는 어떻게 알았어? 샹들리에가 떨어질 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감싸 쥔 손에 힘이 들어가더니 이불자락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또다시 괴물이라는 손가락질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벽처럼 도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어미 잡아먹은 놈. 그 말이 3년이 지난 지금도 가시돋친 철조망처럼 도진의 심장을 감싸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철조망을 맨손으로 잡아 뜯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자신을 잡고 있는 이 큰 손이 밀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도진의 얼어붙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간 봉인해 두었던 말들이 부서진 댐 사이로 쏟아지는 물살처럼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요, 사람 얼굴에서 무서운 게 보여요. 도진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사람한테는 까만 안개가 보이고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는 무서운 짐승이 보여요. 승우와 서연은 숨을 멈춘 채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진은 이불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나가던 날도 봤어요. 엄마 얼굴에 까만 안개가 있었는데 제가 잡지 못했어요. 울면서 매달렸는데 엄마는 웃으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가 죽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지막 문장에서 실한 올처럼 끊어졌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고 이마의 붕대 아래로 눈물이 뚝 떨어져 하얀 이불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3년간 응고되어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듯 아이의 두 볼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도진의 어깨가 들썩였고 참아왔던 울음이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어미 잡아먹은 놈이래요. 제 눈이 엄마를 죽인 거래요. 작은 주먹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고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강줄기처럼 갈라지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살리고 싶었어요. 아저씨 얼굴에 까만 안개 보이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저는 평생 못 살 것 같았어요. 도진의 울음소리가 병실 벽을 타고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8살 아이가 내는 울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처절했습니다. 3년간 지하 창고에서 혼자 삼켜왔던 죄책감과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 무게는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승우의 심장이 주먹으로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32년 인생에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왔던 남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가의 뜨거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승우는 아이의 손을 더 단단하게 감싸 쥐었고 그 힘이 말보다 먼저 도진에게 전해졌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힘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고 앙상한 몸이 서연의 가슴에 안기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정략 결혼의 상대였던 승우와의 사이에서 아직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서연이었지만 이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정은 모성이라는 이름 외에는 달리 부를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짊어져 온 운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게 아래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서연은 온몸으로 느끼며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도 울음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진의 상처 위에 연고를 바르듯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할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웨딩홀 동료로부터 도진이 병실에 높은 분들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광경을 본 할머니의 두 다리가 문턱에서 뿔이 내린 듯 멈추었습니다. 손자가 낯선 여자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고 그 옆에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진이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렸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고 그 순간 3년간 도진을 숨기며 지켜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할머니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머니의 무릎이 바닥을 향해 꺾였습니다. 차가운 병실 리놀륨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주름진 손이 바닥을 짚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일이 아닙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웠고 할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손에는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승우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지만 터진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3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무너진 둑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5살 때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에서 검은 안개를 보았다는 것, 그날 엄마가 정말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이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웨딩홀에 숨어 살게 되었다는 것까지.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3년의 세월은 듣는 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승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저택에서 자랐지만 아버지는 늘 회사에 있었고 어머니는 승우가 10살이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저택의 긴 복도와 그 복도를 가득 채우는 정막뿐이었고 승우는 그 정막 속에서 혼자 어른이 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도진과 자신은 걸어온 길이 전혀 달랐지만 외로움의 빛깔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독,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시간,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깊은 허기. 승우의 눈빛이 침대 위에 도진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서연의 품에 안긴 채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와 자신 사이에 흐르는 기묘한 동질감이 잔잔한 물결처럼 승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진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겪어온 일들은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 아이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입에서 참았던 울음이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병실 안에 4사람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각자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의 온도가 하나로 섞여 병실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아. 아이가 서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승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이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었다는 안도감이 가느다란 빛처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목숨을 빚진 사람이야.
그 빚은 반드시 갚을 거야. 승우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와 할머니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라 맹세야. 승우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 단단함은 도진이 3년간 갈망해왔던 바위 같은 안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더니 끝내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승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작지만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3년간 굳게 잠겨있던 마음의 빗장이 이 순간 처음으로 안쪽에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속에서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할머니가 아닌 다른 어른의 손을 자발적으로 잡은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병실 창으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이 네 사람의 엉켜 잡은 손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듯 눈물이 멈춘 병실 안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정적 너머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에 비친 강학수의 또 다른 범죄 계획은 여전히 안개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안개가 걷히기 전까지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우의 맹세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겉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온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두 마리의 맹수가 서로의 숨통을 노리며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도진과 할머니를 퇴원 즉시 서울 외곽에 마련된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곳은 태성그룹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장소였고 승우가 비상시를 대비해 수년 전부터 개인 자금으로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3중 보안 시스템과 24시간 교대 경호 인력이 건물을 철벽처럼 둘러싸고 있었으며 외부에서 이 장소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도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고에 갈라진 천장 대신 깨끗한 하얀 천장이 있었고 잔반 대신 따뜻한 밥상이 몇 끼 차려졌으며 어둠 대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한 이불 위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곧게 펴고 숨을 쉬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편안함 속에 온전히 잠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학수의 얼굴이 어김없이 떠올랐고 그 얼굴 위에서 꿈틀거리던 늑대의 형상과 그 위에 한 겹 더 겹쳐져 있던 새로운 그림자가 아이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안전가옥의 거실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그 그림자의 정체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강학수의 얼굴, 그 위로 피어오르던 안개의 모양이 도진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늑대의 형상 위에 겹쳐진 그림자는 마치 금고의 문짝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가두어 놓은 형상,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표식처럼 도진의 눈에 읽힌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도진이 거실 소파에서 정 실장의 보고를 검토하고 있던 승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나쁜 아저씨 얼굴에서요. 뭔가를 꽁꽁 숨기고 있는 모양이 보였어요. 마치 커다란 금고 같은 거요. 승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주변에 숫자 같은 게 있었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산 같은데 높은 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승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도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아직 이성적인 판단이 저항했지만 결혼식 사고 이후 승우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이 보여주는 것을 무시하지 말 것. 승우는 즉시 정 실장을 불렀습니다. 강학수의 개인 부동산 목록을 전부 뽑아 특히 산악지역이나 고지대에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정 실장은 이틀 만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학수의 공식 재산 목록에는 산악지역 부동산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정 실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학수의 측근들과 친인척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까지 범위를 확장해 추적한 결과 강원도 깊은 산 중에 강학수의 운전기사 명의로 등록된 소규모 별장 한 채가 발견되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그 별장은 해발 700m가 넘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접근 도로가 사실상 하나뿐인 외딴 장소였습니다. 승우는 위성사진을 도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진은 사진을 내려다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본 게 여기 맞아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확신이 승우의 마지막 망설임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승우의 사설 조사팀이 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은밀한 감시 끝에 별장의 지하 공간에서 발견된 것은 승우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금고가 있었습니다. 도진이 강학수의 얼굴에서 읽어낸 바로 그 금고의 형상처럼 별장 지하에 벽체를 파내어 만든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십 건에 달하는 장부와 문서 덤이었습니다. 그것은 강학수가 20년에 걸쳐 태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 기록이었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비자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의 총합은 조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일부 장부에는 그룹 이사회 내부의 매수 대상자 명단과 그들에게 전달된 뇌물 내역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손을 진정으로 떨게 만든 것은 장부 더미 밑에서 나온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승우의 결혼식 이후 강학수가 실행하려 했던 두 번째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승우를 제거한 뒤 그룹 경영권을 장악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한 회장의 의료 관리 권한까지 자신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한 쿠데타의 설계도였고 강학수가 20년간 벼려온 칼의 진짜 날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그 문서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용광로처럼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승우는 그 열기를 억눌러 냉기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분이 아니라 정밀한 칼날이었고 승우는 그 칼날을 벼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실장 모든 증거를 사본 포함 3중으로 확보해 그리고 강학수의 현재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승우의 지시가 떨어졌고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학수는 결혼식 사고 이후에도 태연하게 그룹 업무에 복귀해 있었습니다. 사고 수사가 기계 결함으로 종결되었다는 경찰 발표에 안심한 것이었고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제2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학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땅이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승우는 도진의 눈과 자신의 권력을 합쳐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학수에게 매수당한 이사회 임원들의 명단을 하나씩 확보하며 그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증거를 들이미는 순간 대부분의 임원들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자신의 죄를 실토했고 강학수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강학수를 둘러싸고 있던 방패막이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져 나갔고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그의 권력 기반이 모래성이 파도에 깎이듯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강학수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은 증거 확보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습니다. 강학수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자 궁지에 몰린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듯 가장 비열한 수단에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처음으로 망가뜨린 장본인 도진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강학수가 고용한 남자들이 도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주변을 수소문하고 병원 기록을 뒤졌으며 할머니의 과거 주소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도진의 흔적은 연기처럼 사라져 있었고 그것은 승우가 이미 모든 기록을 말소하고 도진을 완벽하게 숨겨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진은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승우에게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두려움보다는 차분한 결의에 가까웠고 3년 전 창고에 숨어 떨기만 하던 아이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 그 작은 얼굴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나쁜 아저씨가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도진이 승우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요. 늑대가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모양이 보였었거든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산 쪽이요. 승우는 도진의 말을 듣자마자 정 실장에게 강원도 별장 주변과 강학수가 접근 가능한 산악도로 전체에 감시망을 깔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진의 예측은 칼날처럼 정확했습니다. 모든 퇴로가 막혀가고 있음을 감지한 강학수는 새벽녘에 몰래 서울을 빠져나가 강원도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비자금을 회수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별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산악도로의 세 곳에 이미 승우의 수하들이 매복하고 있었고 강학수의 차량이 첫 번째 검문 지점을 통과하려는 순간 앞뒤로 차량이 막아서며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강학수는 차 안에서 끌려 나왔고 20년간 태성그룹 위에 군림하던 남자의 최후는 산골짜기의 새벽 안개 속에서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비자금 장부 매수 명단, 살인 미수 계획서, 그리고 20년간의 횡령 기록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학수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실리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뉴스 속 강학수의 얼굴에는 인자한 후견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채 공허함과 분노만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도진은 안전가옥의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강학수의 얼굴 위로 도진의 눈에 비치던 검붉은 늑대의 형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고의 그림자도 독사의 비늘도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었고 그 껍데기 위로는 어떤 기운도 어떤 빛깔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화면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저씨 얼굴에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3년간 자신을 옥죄어온 공포와 죄책감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난 아이의 해방감이 얇은 떨림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도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도진은 할머니의 품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도진의 심장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슬이 끊어진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질문이 싹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능력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아직 안개 속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안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학수의 체포 이후 태성그룹을 뒤흔들던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룹 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였지만 승우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태성그룹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장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강학수에게 매수되었던 이사회 임원 4명이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고 그들이 비워놓은 자리에는 승우가 직접 검증한 인물들이 하나씩 채워져 갔습니다. 20년간 강학수의 그림자 아래 골마있던 그룹의 환부가 메스로 도려내지듯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고 태성그룹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강학수의 재판과 태성그룹의 미래에 쏠려 있는 동안 승우와 서연은 조용히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룹 경영이나 재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고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 결혼식 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한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승우와 서연이 나란히 안정가옥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보이던 긴장감 대신 처음 보는 부드러운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할머니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다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승우가 도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그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바라본 뒤 도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진아,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 승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진이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의 봉합 자국은 가느다란 실선으로 아물어가고 있었고 그 아래 드러난 두 눈이 승우를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와 서연 씨가 오래 생각했어. 그리고 둘 다 같은 마음이었어. 승우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아, 우리 가족이 되자. 그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도진의 눈이 크게 떠졌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이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야. 너는 우리를 구해준 아이야.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아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진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라는 그 말이 3년간 도진의 가슴에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내는 망치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겨놓은 어미 잡아먹은 놈이라는 낙인, 스스로에게 씌운 저주받은 눈이라는 족쇄, 그 모든 것이 서연의 한마디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승우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 위에는 검은 안개도 짐승의 형상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금빛 기운이 봄볕처럼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고 도진이 태어나서 단 한 번 엄마의 얼굴에서만 보았던 바로 그 빛깔이었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3년간 흘려왔던 것과는 빛깔이 전혀 달랐습니다. 죄책감도 공포도 외로움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아이의 두 볼을 따뜻하게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작은 움직임 안에 담긴 대답의 무게는
어떤 말보다도 분명하고 간절했습니다. 서연이 도진을 품에 안았고 승우가 두 사람을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체온이 하나로 섞이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한겨울의 빙하가 녹아내리듯 따뜻하게 풀려갔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할머니는 행주로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간 손자를 지하 창고에 숨기며 살아왔던 할머니에게 눈앞의 광경은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안도가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승우는 할머니에게도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도진이와 함께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할머니는 승우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고 그 울음 속에는 3년간의 두려움과 고통이 마침내 녹아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승우의 법률팀이 나서면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진은 법적으로 한승우와 윤서연의 아들이 되었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 아이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재벌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승우의 저택 바로 옆에 아담하고 따뜻한 별채가 마련되었고 더 이상 웨딩홀 바닥을 닦으며 허리를 구부리지 않아도 되는 여생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일상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어둠 대신 넓은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있었고 잠반 대신 서연이 직접 챙겨주는 따뜻한 식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기만 하던 도진이 조금씩 말을 걸고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3년간 얼어붙어 있던 호수의 표면이 봄 햇살에 서서히 금이 가며 녹아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3년간 저주이자 형벌이라고 믿어왔던 이 눈이 사람을 살리고 악을 가려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혼식 사건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도진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정면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얼굴 위로 드리워지는 기운의 빛깔과 형상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승우는 그런 도진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이 아이의 능력을 그룹 경영에 조심스럽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인사 결정이 있을 때마다 승우는 도진을 데리고 후보자들을 만났고 도진은 그들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기운을 읽어 승우에게 귓속말로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괜찮아요. 아저씨, 빛이 맑아요. 저 사람은요, 눈 주변에 여우 같은 게 살짝 보여요. 조심하세요. 도진의 감각은 어떤 신원조회나 배경조사보다도 정확했고 강학수 사건 이후 승우는 그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이사회에는 도진의 눈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자리를 채워갔고 그룹 내부의 공기는 강학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화되어 갔습니다. 정 실장은 처음에 도진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도진의 판단이 10번 연속으로 적중하는 것을 목격한 뒤에는 고개를 저으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세상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 실장의 그 한마디가 과묵한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항복 선언이었고 이후 정 실장은 도진의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실무적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진의 얼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창고에서 살 때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냉소와 경계의 얼음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갔고 그 아래에서 8살 아이 본연의 밝고 호기심 어린 표정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그룹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도진의 눈이 반짝거렸고 서연이 머리를 쓸어넘겨줄 때면 아이의 입꼬리가 수줍게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별채에 놀러가서 할머니가 구워주는 호떡을 먹을 때면 도진의 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볼 수 있는 핑크빛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의 냉소 대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의 당당한 미소가 도진의 얼굴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승우와 도진이 저택의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보석을 뿌려놓은 듯 펼쳐져 있었고 늦가을의 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승우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아,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사람이야.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 속에서 나쁜 불빛을 미리 가려내는 거야. 도진은 승우의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창고에 갈라진 천장 틈새로 올려다보던 밤하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세상을 향해 내디딜 수 있는 발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아저씨, 도진이 승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안 무서워요. 제 눈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닌 것 같아요. 도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8살 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승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 날 바닥에 짓눌린 채 울부짖던 누더기 차림의 소년이 지금은 자신의 곁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도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손의 무게 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의 밤을 내려다보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 서연과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올라왔고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을밤의 바람결에 실려 옥상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지하 창고의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결혼식장에 맨발의 소년 하나가 뛰어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관상에서 죽음과 배신을 읽어내는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저주받은 아이라 불려야 했던 8살 도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3년간 지하 창고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소년이 눈앞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한 순간 그 작은 한 걸음이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단 한마디에 3년간 굳어있던 눈물이 터져나왔을 때 저주라고 믿었던 눈이 사실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다는 것을 도진이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준 것은 핏줄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나란히 내려다보며 저 이제 안 무서워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모든 기적은 결혼식장 바닥을 맨발로 달려간 소년의 용기 한 번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도진이와 할머니 그리고 새 가족이 되어준 승우와 서연을 위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도진이의 눈에 비친 금빛 기운처럼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음 온날이었습니다.